나는 설계도에서 눈을 떼고 목을 돌렸다. 어깨가 뻐근했고 눈이 침침했다. 52세라는 나이가 무겁게 다가왔다. 책상 위에는 조선 후기 한옥 복원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전통 목조 건축의 세밀한 구조와 치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이제 이런 정밀한 작업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어이 신현수, 이 처마 구조가 좀 복잡한데?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돌렸다. 민호였다. 같은 나이였지만 민호는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서 있었고 비싼 정장 차림이었다. 나와는 달리 그는 더 이상 직접 설계를 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가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 아, 이 부분 말이야. 나는 다시 설계도를 들여다보았다. 원래 구조가 이랬을 거야. 전통 공법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것보다 더 단순하게는 못해. 고객이 좀 더 빠른 시공을 원한다고 했거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복원과 신축은 다른 것이다. 전통 건축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이 복원이고 빠르게 짓기 위해 구조를 바꾸는 것은 신축이다. 하지만 민호는 항상 고객의 요구를 우선시했다. 민호야, 이건 복원이야. 전통 공법을 지켜야 해. 야, 신현수. 우리가 장인이야, 사업가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돈을 내는 게 고객인데 당연히 고객 니즈에 맞춰야지. 나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민호가 툭 내뱉었다. 참 너 말이야. 다음 달부터 급여를 조금 조정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연필을 멈추고 민호를 쳐다보았다. 조정?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 말이야. 요즘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 그리고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하면 내 작업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 CAD 작업도 늦고 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더욱 아팠다. 나이가 들면서 컴퓨터 작업이 예전처럼 빠르지 않았고 3D 모델링도 젊은 직원들만큼 능숙하지 못했다. 하루 종일 앉아서 디지털 설계를 하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야, 민호야. 아무리 그래도 좀 서운하다. 처음부터 같이 만든 사무소인데. 그 사무소가 어려워서 그래. 이런 때는 허리띠 졸라매야지. 별 수 없잖아. 민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정말로 사무소 상황이 어려울까? 최근에 민호가 새 차를 바꾼 것, 비싼 시계를 찬 것, 그리고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이전한 것들이 떠올랐다. 급여를 얼마나 줄인다는 거야? 30% 정도. 대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게.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면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어. 30%라니. 지금도 나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내는 몇 년 전에 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다. 낡은 주택에서 혼자 살면서 한옥 설계에만 매달려 살고 있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사무소 사정 좀 이해해줘라.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다. 어두운 거실에 앉아서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민호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때였다. 같은 건축학과에서 공부했고 둘 다 전통 건축에 관심이 많았다. 졸업 후에도 각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경력을 쌓았지만 여전히 가까운 친구였다. 민호는 현대 건축 쪽으로 갔고 나는 한옥과 전통 건축을 선택했다. 민호가 처음 사업을 제안했을 때 나는 망설였다. 안정적인 문화재청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민간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민호의 설득이 강했다. 현수야, 우리가 함께하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내 전통 건축 실력과 내 사업 감각이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결국 나는 친구인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작은 설계사무소에서 시작했다. 내가 설계 전반을 담당하고 민호는 영업을 맡았다. 우리의 조합은 완벽해 보였다. 나의 뛰어난 한옥 설계 기술과 민호의 사업 수완이 만나 모던 스페이스라는 회사를 키워냈다. 처음 몇 년은 좋았다. 작은 개인 주택이나 펜션 설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나는 자신의 기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고, 민호는 꾸준히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왔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민호는 더 빠른 설계를 위해 공기를 단축하라고 요구했다. 품질보다는 속도를 중시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면서 나는 설계사 중 한 명으로 전락했다. 친구 사이가 상하 관계가 되어버린 거야. 나는 빈 소주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사람들 앞에서 민호가 반말 대신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니, 존댓말이라기보다는 격식을 차린 말투로 변한 것이.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신현수, 내일 중요한 고객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준비 좀 제대로 해줘. 어떤 고객인데? 건설회사 회장님이야. 대형 한옥마을 프로젝트 의뢰인데 이번 계약이 잘 되면 우리 회사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 알겠어. 아, 그리고 내일은 좀 더 단정한 옷 입고 와.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전화가 끊어진 후 나는 옷장을 둘러보았다. 평소 작업할 때 입는 편안한 옷들 뿐이었다. 정장이라고는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양복 한 벌뿐이었다. 아내의 장례식 때 입었던 그 옷 말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사무소에 나갔다. 검은 정장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어색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사무실에는 이미 민호가 나와 있었다. 회색 정장에 파란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신경 쓴 모습이었다. 오, 오늘은 말쑥하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호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직원들을 불러 모으더니 세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진짜 대박이야. 무조건 수주해야 돼. 현수야, 너는 너무 나설 것 없어. 설계 과정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빠지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자신의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나서지 말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오후 2시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사무소 앞에 섰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려서 뒷문을 열었고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내렸다. 회색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긴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다. 민호가 나가서 깍듯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모던 스페이스의 대표 장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은 사무소 내부를 둘러보며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다. 벽에 걸린 한옥 설계도들, 모형들, 각종 건축 자료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쪽이 저희 회사의 수석 건축사 신현수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 실제 설계를 담당하시는 분이군요. 반갑습니다. 한옥 설계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30년 가까이 전통 건축한 우물만 파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저희가 의뢰한 한옥마을 프로젝트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미리 준비한 계획안을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전체 부지에 20동의 한옥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각각 다른 평형과 구조로 설계해서 다양성을 주되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전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계획이네요. 시공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나는 회장을 바라보며 신중하게 답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최소 5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전통 공법으로 제대로 지으려면
각 단계별로 충분한 양생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5년은 넉넉히 잡은 거고요. 빠릿하게 하면 1년이면 완공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장 대표. 이런 전통 건축은 서두르면 안 돼. 한 번 잘못 지으면 구조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건축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전통 한옥이고 저희도 급하지 않으니까 설령 5년이 걸려도 확실하게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해서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떠난 후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야, 신현수. 거기서 왜 입을 놀려? 1년이면 충분하잖아. 민호야, 이 규모 제대로 봐봐. 이건 단순한 주택이 아니야. 이런 건 신중하게 설계하는 게 맞아. 그래서 5년 동안 여기에만 매달리겠다고? 다른 프로젝트는 언제 해? 무조건 1년 안에 끝내. 알았어. 최대한 빨리 해볼게. 그날부터 나는 그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하루 종일 CAD 프로그램 앞에 앉아서 세밀한 설계도를 그렸다. 한옥의 기둥 배치, 지붕의 곡선, 마루와 온돌의 구조까지 모든 것을 정밀하게 계산했다. 며칠 후 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 단순히 한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통 마을의 정취를 현대에 되살리는 작업이었다. 장 대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전통 마을의 배치나 동선 같은 것들 말이야. 단순히 한옥만 짓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취미 활동은 나중에 하고 그냥 설계나 해. 회장님이 기다리시는데. 회장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확실히 해달라고 하셨잖아. 민호는 인상을 찌푸렸다. 오래 끌어서 좋을 것 없다는 얘기야. 잔말 말고 빨리 끝내. 나는 더 이상 대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다. 이 프로젝트만큼은 제대로 완벽하게 설계하겠다고.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 설계에만 집중했다. 다른 프로젝트는 젊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오직 이 한 건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나이는 어쩔 수 없었다. 예전 같으면 몇 시간 연속으로 할 수 있었던 컴퓨터 작업이 이제는 1시간만 해도 눈이 아파졌다.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다. 2달이 지났을 때 민호가 내 작업실에 찾아왔다. 아직도 여기야?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잖아. 시간이 필요해. 구조 계산이 가장 중요하거든.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다고. 나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뒤 사무소가 비어있는 시간에 혼자 남아서 조용히 작업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이 내게는 소중했다. 하지만 피로가 누적되고 있었다. 며칠 연속으로 야근을 하다 보니 컨디션이 엉망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나는 지붕 구조를 그리고 있을 때 마우스 클릭을 잘못했다. 순간적인 실수였다. 중요한 기둥 하나가 잘못된 위치에 그려진 것이다. 나는 즉시 되돌리기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려 했다. 다행히 복구는 됐지만 시간이 많이 걸렸고 다른 부분들과의 연동도 다시 확인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왔다가 작업 속도가 늦어진 것을 알았다. 야, 신현수. 어제 뭐 했어? 진도가 오히려 뒤로 간 것 같은데? 어제 실수가 있어서 수정했어. 지금은 다 정리됐으니까 걱정 마. 너.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 요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작업 속도도 느리고 실수도 늘었잖아. 요즘 계속 야근한다면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쉬어. 이 프로젝트는 김 과장한테 넘기고. 나는 깜짝 놀랐다. 김 과장은
아직 한옥 경험이 부족해. 이런 큰 프로젝트는 감당 못해. 김 과장도 이제 7년 차야.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실력 많이 늘었어. 어쩌면 작업 속도는 너보다 더 빠를지도 몰라.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이 한 달 넘게 공들인 설계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봐, 장 대표. 아니, 민호야. 내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 실수한 부분도 완벽하게 고치고 내가 잘할 수 있다니까. 이미 결정된 사안이야. 고집 부리지 마. 그날 나는 집에 일찍 들어갔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가라고 했다. 며칠 푹 쉬라는 민호의 말과 함께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것이 허무했다. 30년이나 해온 일인데 이제 7년차 과장만도 못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현실이,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것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며칠 후 사무소에 나갔을 때 김 과장이 내가 설계하던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내가 한 달 넘게 공들인 그 설계를 다른 사람이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김 과장, 잘 돼가? 아, 선배님.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선배님이 기초 작업을 워낙 잘 해놓으셔서 수월하네요. 젊은 김 과장의 눈은 맑고 손놀림은 안정적이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나이든 손,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는 손. 어이, 신현수. 내 사무실에서 좀 봐. 민호가 부르는 소리에 나는 사무실로 갔다. 앉아. 긴이 할 얘기가 있어. 나는 의자에 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게 우리 사이에 빙빙 돌려 말할 것도 없지. 솔직하게 얘기할게.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다. 이제 그만 쉬는 게 어때? 뭐, 너도 벌써 52인데 이제 그만 은퇴하고 여유롭게 살라는 말이야. 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야, 장 대표.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어. 너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야?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그나마 우리가 친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다른 사무소였으면 벌써 해고당했을 걸. 해고. 그 단어가 나의 가슴을 찔렀다. 우린 창업 파트너잖아. 이렇게 쉽게 해고한다고?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파트너는 아니지. 내가 너를 고용한 거잖아.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자신은 창업 때부터 뜻을 모은 파트너라고 생각했는데 민호에게는 단순한 직원이었던 것일까? 내 설계 기술과 내 경영 능력을 합쳐서 사무소를 만들자고 했잖아. 그래. 내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건 인정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배려하는 거야. 배려. 퇴직금은 넉넉히 챙겨줄게. 내가 쓰던 설계 도구나 자료도 전부 가져가도 돼. 나중에 홀로 서기 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 그래. 창고에 있는 자재들도 원하면 가져가도 돼. 나는 민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25년 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이런 식으로 내쫓는다니. 장 대표, 나한테 정리할 시간을 좀 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 주말까지 시간 줄게. 그때까지 정리하고 나가줘. 오래 끌면 피차 힘들어져.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굴욕적인 순간이 또 있었던가? 그래, 그렇게 하지. 주말에 나는 사무소에 나가서 자신의 짐을 정리했다. 그간 사용했던 설계 도구들, 각종 자료들, 참고서들.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선배님, 주말에 나오셨네요. 뒤돌아보니 김 과장이었다. 젊은 얼굴에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주말인데 나왔어? 몰래 짐 정리하고 가려 했는데.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응.
나도 이제 좀 쉬려고.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저희들 다 알고 있어요. 선배님이 이 사무소의 진짜 기둥이라는 걸. 선배님 없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말하지 마. 자네도 이제 충분히 실력 있잖아. 저는 아직 기술만 배운 거예요. 선배님처럼 전통 건축의 원리를 이해하고 구조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런 건 못해요.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이젠 몸이 안 따라줘. 실수도 늘고 속도도 느려지고.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선배님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저희는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데 선배님은 한 치수 한 치수 정성스럽게 하시잖아요. 김 과장의 말이 나의 마음을 조금 위로해 주었다. 김 과장, 부탁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프로젝트 말이야. 정성스럽게 설계해줘. 무턱대고 빨리 끝내려고만 하지 말고. 네, 선배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나는 마지막으로 사무소에 들렀다. 민호는 이미 나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퇴직금이야. 확인해봐. 나는 봉투를 열어보았다. 선심 쓰듯이 건넨 것 치고는 실망스러운 액수였다. 25년 동안 일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었다. 이게 다야? 너도 알다시피 사무소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 그래도 법정 퇴직금보다는 더 준 거야. 법정 퇴직금. 나는 자신이 이 사무소에서 단순한 피고용인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 참. 창고 한번 볼래?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민호가 나를 창고로 안내했다. 지하 창고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건축 자재들의 샘플, 연습용 모형들, 그리고 버려진 도구들이 쌓여 있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건 챙겨가도록 해. 나는 창고를 둘러보았다. 대부분이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이었다. 낡은 강목들, 연습용으로 쓰던 판재들, 고장난 측정 도구들. 저 목재들은 뭐야? 구석에 먼지가 쌓인 목재 더미와 오래된 기둥들이 몇 개 있었다. 아, 저것들? 오래전에 어떤 고객이 공사비 대신 가져다 준 물건이야. 나중에 돈 가지고 찾으러 오겠다면서 억지로 떠맡기더니 그 뒤로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이미 시효가 넘긴 지 오래라 우리 쪽에서 처분해도 돼? 나는 그 목재들을 가리켰다. 그럼 내가 가져가도 돼? 물론이지. 어차피 버리려던 거야. 가져가서 버리든지 뭘 하든지 마음대로 해. 민호는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몇 개의 목재와 기둥을 선택했다. 그리고 자신이 애용하던 몇 개의 도구들을 챙겼다. 마지막으로 작업대에서 쓰던 줄자와 수평기를 가져갔다. 그럼 이제 정말 끝인가? 그동안 수고 많았어. 언제 술이나 한잔하자.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몸서리 쳐질 정도로 냉랭한 손이었다. 민호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뭐? 우리가 아직 친구이긴 해?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물론이지, 임마.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이 들고 온 설계도에 시선이 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무소를 나왔다. 25년 동안의 삶이 낡은 목재 몇 개와 함께 52세. 이제 새로운 일을 찾기도 어려운 나이였다. 연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저축도 별로 없었다. 그동안 사무소 일에만 매달려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다.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았다. 며칠 동안 나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그냥 누워서 지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드디어 가져온 목재들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마당 뒤편에서 공간만 차지하는 목재들을. 그런데 첫 번째 목재를 자세히 살펴보자 나의 눈이 커졌다. 목재 표면에 새겨진 무늬가 범상치 않았다.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정교한 조각이 들어가 있었다. 나무의 질감도 일반적인 것과 달랐다. 이게 왜 여기 있지? 나는 목재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오래된 한옥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색깔은 깊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지만 균열은 거의 없었다. 다른 기둥에는 더욱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용과 봉황 무늬가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었고 이것은 보통 한옥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이었다.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혹시 이것들이 정말 문화재급 목재인 것은 아닐까? 민호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했지만 만약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이라면 또 다른 목재에는 한글과 한자가 섞인 묵서가 희미하게 보였다. 제작 연도나 장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나는 문화재청 산하목재문화재연구소를 찾아갔다. 그곳의 연구원은 내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오랜만입니다. 신현수 건축사님.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나는 가져온 목재 샘플을 꺼내 놓았다. 연구원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이걸 어디서 구하셨나요? 건축사무소에서 버려지려던 것을 가져온 겁니다. 크게 기대는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정을 받으려고요. 연구원은 확대경을 가져와서 목재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몇 분간 침묵이 흘렀다. 건축사님, 이거 진품입니다. 진품이요? 네. 조선 전기 궁궐 건축에 사용된 목재로 보입니다. 이런 조각 기법은 궁중 목수들만이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연구원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시가로 따지면 이 기둥 하나만 해도 3천만 원, 많게는 5천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나는 다리에 힘이 빠졌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니 몇 년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정말이세요? 네, 확실합니다. 다른 목재에도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이 새겨진 기둥을 꺼냈다. 연구원의 눈이 더욱 커졌다. 이것도 대단하네요. 궁궐 대들보에 사용된 것 같은데 이런 용봉 조각은 정말 희귀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가격인가요? 아니요. 이건 더 비쌉니다. 대들보용 목재에 이런 조각까지 있으면 8천만 원 이상은 할 것 같은데요. 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기둥과 대들보만 해도 1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집에는 아직 더 많은 목재들이 있었다. 혹시 집에 와서 다른 것들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감정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네, 작업 마치는 대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연구원이 집으로 찾아왔다. 남은 목재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감정을 시작했다. 이것도 진품. 이것도. 이 석가래는 정말 훌륭하네요. 연구원의 흥분된 목소리가 작은 주택에 울려 퍼졌다. 건축사님,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이건 보통 컬렉션이 아니에요. 정말로 건축사무소 창고에서 버려지려던 것들입니다. 어떤 고객이 공사비 대신 가져다 준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그 고객이 누군지는 모르세요? 모릅니다. 사장이 연락도 안 된다고 했어요. 연구원은 고개를 저었다. 이런 문화재급 목재들을 그냥 버리려 했다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몇 시간의 감정 작업이 끝났다. 결과는 나의 상상을 초월했다. 궁궐 기둥 2개 각 4천만 원, 대들보 1개 8천만 원, 석가래 5개 각 1천만 원, 조각 장식재 3개 각 2천만 원, 기타 부재들 총 3천만 원. 총합이 2억 8천만 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2억 8천만 원이라니. 자신이 25년 동안 받은 월급을 다 합쳐도 이 액수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한옥 박물관 하나는 차리겠네요. 박물관이요? 요즘 전통 건축 체험관들이 인기거든요.
이런 희귀한 목재들로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건축사님의 전문 지식까지 있으면 충분히 성공할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루 사이에 자신의 인생이 180도 바뀐 것 같았다. 아침에는 무일푼의 실업자였는데 저녁에는 3억 원 가까운 자산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민호에게 말이다. 그가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만약 민호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과연 나에게 가져가라고 했을까? 나는 고민했다. 이 사실을 민호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 비록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래도 오래된 친구인데. 하지만 민호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우리가 파트너는 아니지. 엄밀히 따지면 내가 너를 고용한 게 맞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할 필요가 없었다. 민호 스스로가 이것들을 버리려고 했던 것이다. 결국 나는 이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민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그는 이것들을 쓸모없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을 털어 한옥문화체험관을 오픈하기로 했다. 인사동 근처에 작은 한옥을 임대했고 인테리어도 전통적이면서 고급스럽게 했다. 현수 한옥문화관이라는 간판도 달았다. 전시는 문화재급 목재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조선 후기 궁궐 목조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전시였다. 각 목재마다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통 건축 기법을 소개했다.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설렜다. 개관일이 다가오면서 나는 옛 동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오래전 문화재청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들, 건축업계의 지인들. 그러나 민호에게는 보내지 않았다. 드디어 개관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나의 전문 지식에 감탄하는 사람들, 전통 건축의 가치를 알아보는 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가장 행복했다. 정말 대단한 컬렉션이네요. 이런 희귀한 목재들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예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것들인데 몇 개는 이번에 새로 운 좋게 얻은 것입니다. 때로는 버려지려는 것들 중에서 보물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날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 예약되었다. 가격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다. 나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쫓아낸 민호에 대한 복수심.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다. 문화관을 연 지 2달이 지나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제는 자신 있게 방문객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전통 건축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문화관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찬 모습에서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 관장님이신가요? 네, 신현수입니다. 저는 이상철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한옥 건축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이상철을 전시관으로 안내했다. 상철은 목재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더니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훌륭한 컬렉션이네요. 특히 이 대들보는 어디서도 보기 힘든 수준인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구한 문화재급 목재입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민호와의 관계나 구체적인 경위는 생략하고 단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만 했다. 버려지는 것들에서도 보물을 알아보시는 안목이 정말 뛰어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대형 프로젝트 컨설팅도 하시나요? 상철의 눈이 반짝였다. 사실 저희 그룹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철은 명함을 꺼내 주었다. 대한문화재단 이사장 이상철이라고 적혀 있었다. 저희가 전국의 전통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총괄 설계 감독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흥미를 느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원하시죠? 기본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감리, 인력 교육까지 전체적인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물론 보수는 충분히 드릴 테고요. 상당히 큰 프로젝트 같은데요. 전체 사업비가 500억 정도 됩니다. 전국 5개 지역에 전통문화단지를 조성하는 국책 사업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다. 500억짜리 프로젝트라니.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다. 저는 개인 문화관을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큰 프로젝트를 맡겨도 될지. 관장님,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관장님의 안목과 전문성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오늘 전시를 보고 나서 더욱 확신했습니다. 상철은 계속해서 나를 설득했다. 일단 컨설팅부터 시작해 보시죠. 저희 프로젝트 현장도 보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큰 기회임이 분명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꼬박 사흘을 고민한 뒤에 나는 상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사장님, 제안하신 일 맡겨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정말입니까? 좋은 결정이네요. 그럼 내일 본부에서 만날까요? 다음 날 나는 서초동의 대한문화재단 본부를 찾았다. 현대적인 건물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그리고 거대한 조직의 규모가 보였다. 관장님, 여기가 저희 재단입니다. 상철이 나를 안내하며 설명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전시관, 4층부터 8층까지는 연구소, 그리고 9층부터 12층까지가 사업본부입니다. 문화단지 프로젝트는 10층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규모가 정말 크네요. 네, 국내 최대의 문화재단입니다. 특히 이번 문화단지 조성 사업은 정부의 핵심 문화 정책이에요. 이상철은 나를 프로젝트실로 데려가서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었다. 도면과 조감도 예산서 등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다. 문화단지 컨셉트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전통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좋은 컨셉이네요. 하지만 전통 기법으로 대규모 시공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관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관장님의 안목과 네트워크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나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예산 배분도 합리적이었다. 컨설팅 비용은 월 5천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물론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있고요. 월 5천만 원. 나는 귀를 의심했다. 예전 사무소에서 받던 월급의 20배에 해당하는 돈이었다.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건가요? 관장님, 국책 사업의 최고 전문가라면 당연한 대우입니다. 업계 표준이에요. 나는 그제야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민호가 자신에게 얼마나 적은 월급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좋습니다. 계약하죠. 그날로 나는 대한문화재단의 전속 컨설턴트가 되었다. 문화관은 매니저를 고용해서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프로젝트에 집중하기로 했다. 첫 번째 임무는 전국 5개 문화단지의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스타일의 한옥을 배치할 것인지, 각각의 예상 공사비는 얼마인지, 시공 가능성은 어떤지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나는 30년간의 경험을 총동원했다. 문화재청 시절의 인맥, 건축업계의 네트워크, 그리고 최근의 문화관을 통해 만난 전통 건축장인들까지 모든 것을 활용해서 종합적인 계획서를 작성했다. 3주 후
나는 이상철에게 첫 번째 보고서를 제출했다. 대단하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완벽한 계획서를 받아보네요. 보고서에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200여 동의 한옥이 상세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각각의 예상 공사비, 시공업체 정보, 완공 일정까지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었다. 특히 이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지역 장인 육성 프로그램까지 포함시키신 거군요. 네.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전통 기술의 전수까지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훌륭한 발상이네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의 전문성은 재단 전체에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의 계승과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나의 역할은 커져갔다. 단순한 컨설턴트에서 문화단지 전체의 기획을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가 되어갔다. 관장님, 아예 저희 재단의 문화사업 본부장을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본부장이요? 네. 어차피 관장님이 기획하신 프로젝트인데 직접 총괄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본부장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컨설팅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현재로서는 본부장 연봉으로 10억 원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봉 10억 원. 나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민호 사무소에서 받던 연봉이 3천만 원 남짓이었으니 30배 가까운 액수였다. 이사장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맡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후 나는 본격적으로 문화단지 준비에 들어갔다. 설계 확정, 시공업체 선정, 인력 교육, 품질 관리까지 모든 것이 나의 손을 거쳐갔다. 몇 달 후 1단지 착공을 앞둔 무렵 나는 건축 박람회에서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민호였다. 나는 대한문화재단 부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고 민호는 관람객으로 온 것 같았다. 신현수, 내가 여긴 웬일이야? 민호는 나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제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비싼 정장에 고급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장 대표, 오랜만이네. 너 완전히 달라졌는데. 요즘 뭐 하고 살아? 문화단지 사업을 하고 있어. 문화단지? 어디? 대한문화재단의 국책사업. 아직 착공 전이긴 한데 곧 1단지가 시작될 거야. 민호의 눈이 커졌다. 대한문화재단? 그 유명한. 그래. 내가 본부장을 맡게 됐어. 본부장.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쫓겨난 늙은 건축사였던 내가 이제 국책사업 본부장이라니. 아무튼 1단지 착공 준비로 바빠서 이만. 나는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런데 민호가 내 팔을 붙잡았다. 잠깐만. 야, 현수야. 응? 사실 요즘 우리 사무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어? 뭐라고? 경기도 안 좋고 건축업계 경쟁도 심해지고 해서 프로젝트가 많이 줄었어. 그래서 말인데, 너희 문화단지에서 설계나 시공은 우리한테 맡겨주면 안 될까? 예정을 생각해서. 예정?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장 대표, 미안하지만 우리는 전문업체만 선정해. 국책 사업이라 까다로워.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어렵겠는데. 우리 프로젝트는 최고 수준의 전통 건축 기술만 받아들이거든. 나의 말에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이,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너도 알잖아. 난 품질에서는 타협 안 해.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예전에 자신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럼 혹시 다른 기회라도? 민호야,
우리는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미안하지만 도움은 못 주겠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민호가 뭔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1단지 착공을 앞둔 어느 날, 나는 이상철 이사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본부장님,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모던 스페이스라는 건축사무소 아세요? 한옥 전문이라고 하던데. 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형 사고가 났다고 하네요. 한옥마을 프로젝트에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어서 전면 재시공에 들어간다고. 구조적 결함이요? 네. 전통 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그 회사 존폐 위기라고 합니다. 나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민호의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다. 혹시 그 사무소 대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들리는 말로는 개인 파산까지 갔다고 하던데. 왜 아시는 분이신가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 나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호의 목소리였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기운이 없고 침울한 목소리였다. 나야, 신현수. 아, 현수야. 무슨 일이야? 사무소 일 들었어.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괜찮을 리가 있나? 완전히 망했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또 다른 침묵. 그리고 민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기억나지? 내가 설계하던 그 한옥마을 프로젝트 말이야. 김 과장이 맡게 된. 나의 가슴이 철렁했다. 김 과장이 실수를 했어. 전통 공법을 제대로 모른 채 현대식으로 변형했다가 구조적 문제가 생긴 거야. 구조적 문제라니. 기둥과 보의 결합 부분에서 균열이 발견됐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면 재시공 판정이 났거든.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는 전통 공법을 정확히 적용했었다. 하지만 민호는 그때 나의 신중한 접근을 무시했고 경험 부족한 김 과장에게 맡겼었다. 회장님이 소송을 걸었어. 손해배상 청구액이 50억이야. 50억? 프로젝트 전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거야. 거기에 지연 손해까지. 회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무소를 정리한 거야. 어쩔 수 없었어. 모든 자산을 처분하고 내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도 배상금이 감당이 안 돼. 지금 어디야? 원룸이야. 임시로.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민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친구에 대한 연민도 있었다. 만나자. 뭐? 만나서 얘기하자. 민호가 알려준 주소는 내가 잘 아는 동네였다. 옛날 둘이 함께 자취했던 동네 근처였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원룸은 너무나 초라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민호는 이미 건물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이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샜으며 옷차림도 남루했다. 현수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의 눈에서 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커피라도 마시자. 둘은 근처 카페로 갔다. 예전 같으면 민호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를 부르곤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다. 자세히 말해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그만둔 후에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한옥마을을 김 과장이 맡았는데. 내가 말했잖아. 그런 큰 프로젝트는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알아. 하지만 그때는 너를 다시 부를 수도 없었고.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김 과장도 처음에는 잘했어. 내가 해놓은 기초 설계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진행됐거든.
그런데 공사 기일을 단축하라는 압박을 받으면서 뭐가 잘못됐어? 전통 결구법 대신 현대식 볼트 결합을 써버린 거야. 빨리 지으려고. 그런데 한옥은 그렇게 지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전통 한옥은 나무와 나무가 만나는 결구법이 생명이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구조적 안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즉시 회장님께 사과했어. 처음에는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는데 전문가 감정을 받아보니 민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배상액이 50억? 응.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래. 정말 악의적으로 나오면 100억까지도 갈 수 있다고 했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개인 건축사무소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회장님이 소송을 걸으신 거야. 처음에는 원만하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 내가 무릎을 꿇고 빌기도 하고 분할 상환도 제안했지만 회장님이 완강하시더라. 당연하지. 그 정도 손실이면.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정리했어. 사무소 자산, 개인 재산, 심지어 집까지. 그래도 10억 정도밖에 안 돼.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나머지는 월 상환으로 하기로 했어. 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힘든 상황이네. 현수야, 그래서 말인데. 부탁이 있어.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뭐? 너는 이제 잘 나가잖아. 혹시 일자리 하나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해고했던 사람이 이제 일자리를 구걸하고 있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현장 관리든 측량이든 그냥 월급만 받을 수 있다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가 이렇게까지 굽힐 줄은 나도 몰랐다. 민호야,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예정. 다시 그 단어가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생각했다. 민호를 도와줄 수도 있었다. 자신에게는 그럴 만한 권력과 영향력이 있었다. 하지만 과연 그래야 할까? 민호야, 솔직히 말하자면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 민호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다. 하지만 너는 나를 친구가 아니라 직원으로 봤잖아.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어졌다고 내쫓았어. 민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때는 내가 잘못. 그리고 창고에 있는 쓸모없는 것들도 가져가라고 했지. 쓰레기라면서. 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너도 알겠지만 그 쓸모없는 것들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민호는 그제야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설마 그 목재들이. 응. 총 3억 원 가까이 되었어.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3억 원. 너는 그걸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했지. 나는 정말 몰랐어. 25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한 사람이 문화재금 목재를 못 알아봤어? 나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사실이었다. 그는 대충 보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뭐? 한옥마을 프로젝트 말이야.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민호는 기억났다. 내가 그 프로젝트를 맡을 때 5년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그리고 전통 공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을. 만약 그때 내 말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충분한 시간을 주고 내가 끝까지 설계했다면 그런 사고가 났을까?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 착오였다. 현수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뭘?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수야, 제발.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해줄게. 나는 민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사업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라고 했었지. 뭐, 이것도 사업이야? 무슨 말이야? 너 같은 사람을 우리 재단에 받아들일 수는 없어. 국책 사업 이미지에 좋지 않거든. 민호의 얼굴에 절망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는 있어. 뭐든지 할게. 우리 문화단지 건설 현장에 경비 용역 업체가 있어. 거기서 일하는 건 어때? 경비. 그래. 일당 15만 원 정도 되고 한 달에 25일 정도 나오면 35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 350만 원. 민호가 나에게 주던 월급과 비슷한 액수였다. 물론 그것도 성실하게 일한다면 말이야. 언제든지 그만둘 수도 있고. 나의 말에 담긴 의미를 민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나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되돌려받는 것이었다. 어떻게 할래? 민호는 한참 동안 고민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당장 생계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다. 알게. 고맙다.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와. 새벽 6시 출근이야. 나는 명함을 하나 꺼내서 민호에게 건네주었다. 대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 본부장 신현수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사장이고 내가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 하나만 더. 내가 나가려다가 돌아섰다. 앞으로 남들 앞에서는 존댓말 써. 이제 내가 너의 상사니까.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카페를 나갔다. 멍하니 바라보는 민호를 놔둔 채로. 다음 날 나는 일찍 문화단지 현장에 나갔다. 1단지 착공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기 위해서였다. 새벽 6시 경비 직원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현장 사무소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정확히 6시에 민호가 나타났다. 경비복을 입고 모자를 쓴 초라한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목소리에는 굴욕감이 묻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체념도 함께 있었다. 수고해. 경비팀장한테 가서 지시받아. 네, 알겠습니다. 나는 민호가 다른 경비 직원들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과거의 사장이 이제 경비원이 되어 자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1단지 착공일이 되었다. 나는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을 안내하며 자신이 기획한 문화단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언론의 호평도 이어졌고 지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그날 저녁 착공 기념 행사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건축업계의 거물들이 나를 찾아와 인사를 나누었고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도 쏟아졌다. 본부장님, 정말 대단한 성공이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저희 프로젝트도 한번. 나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1년 전만 해도 무시당하던 늙은 건축사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현장을 둘러보았다. 야간 근무 시간이라 경비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민호의 모습도 보였다. 민호는 현장 순찰을 하고 있었다. 한때는 이런 현장을 설계하고 총괄하던 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현장을 지키는 경비원이 되었다. 나는 민호에게 다가갔다. 수고 많아.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본부장님, 정말 미안합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이제야 자신의 실수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다. 됐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용서도, 복수도, 그리고 끝내지 못한 오랜 우정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